네,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서 크게 늘어났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미국 내에서 주택 매매 건수가 438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38만 건. 그 전달인 1월에 비해서 9.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두 자릿수인 10% 증가에 육박한 그런 거래 증가인 것입니다. 눈에 띄는 증가이죠, 이 정도면. 주택 거래량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지난해 10월에는요, 그때가 이제 가장 바닥이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기지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좀 튀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모기지 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금 지난해 10월이 7.79%였는데요. 뭐 거의 8%에 가까운 7.79%였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내려가서 올 1월에는 6.6%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들어서는 조금 다소 반등을 해서 오늘 현재는 6.8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의 평균은 이제 다음 달 돼야 나오는데 현재는 한 6.87% 정도 된다.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추세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조금씩 내려가면 내려갔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시장 수요를 좀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좀 이번에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기지 금리도 뭐 몇 달, 4, 5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요. 자, 한편 2월 미국의 기존 주택 그 중위 가격은 38만 4,500달러, 38만 4,500달러로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비해서 5.7%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8개월 연속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의 그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전체 주택을 가격 순으로 쫙 늘어났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주택의 가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흔히 말하는 그 평균 가격하고는 어찌 보면 같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비싼 집부터 뭐 싼 집까지 전부 다 그 집값을 더해서 그걸 이제 집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이제 평균 가격인데요. 사실 그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평균 가격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고가의 집들은요, 극소수의 집 몇 채만 갖고도 그 가격이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그런 것들이 뭐 극소수지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평균 수치를 올려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 그런 집의 가격을 같이 놓고 비교해서 이 평균 값을 산정하는 건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중위 가격이라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요즘에는 많이 이용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집을 가격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멕시코 정부가 미국한테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일단 멕시코 정부는 모국으로 돌아가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즉 베네수엘라에서 걸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일단 멕시코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멕시코에 또 오래 체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에서 그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온 사람들을 추려서 모국으로 다시 돌아갈래? 해서 모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캐시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멕시코 정부는 매달 110달러씩 6개월간 66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의 외교부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정부와 그 이민자 흐름 통제를 위한 협정을 그렇게 체결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멕시코 및 이 베네수엘라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귀국 희망 이민자들을, 즉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겠다. 나는 모국이 거긴데 멕시코에 와보니까 미국 갈 찬스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나고 너무 힘들고, 또 뭐 막상 보고 멕시코도 베네수엘라 우리나라랑 뭐 별반 차이도 없고, 아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럼 나 돌아갈래요 하는 사람들한테
그 $660 돈 캐시도 지원해주고 또 직업도 알선해주겠다라면서 멕시코, 베네수엘라 두 정부가 그렇게 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내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또 매달 일정 부분의 수당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돈도 지급해주고 또 베네수엘라고 가겠다고 하면 또 캐시 주고 뭐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내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추가로 일자리 한 10,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자체로도 지금 먹고 살기가 녹록치 않을 터인데 베네수엘라를 위해서는 또 이런 그 협정을 맺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다가 살짝 샛길로 빠진다면 저는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못 살아서 국민들이 못 살겠다 떠나자 해갖고 심지어는 뭐 멕시코로까지 멕시코 사람들이 사실은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결국 뭐 멕시코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걸어서 막 가는데 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미스테리 중에 하나.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넘버1이거든요. 그 축복받은 땅, 그 많은 석유를 놔두고 왜 그렇게 밥 굶고 있는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참 아쉽습니다. 한 30년, 40년 전 때만 해도 베네수엘라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 많은 석유 매장량을 놓고도 뭐 기술도 없어서 물론 그렇죠. 이제 석유를 뽑아도 정제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뭐 또 부패한 관리들이 많고 그래서 그 석유를 많이 갖고 쌓아놓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국민들은 가난하다는 게 참 저한테는 미스테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말이 좀 샜는데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을 고국 귀환 정책이라고 이름까지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각종 기업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돈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기업이 한 50개 정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다 합쳐서.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너희들 미국도 이런 비슷한 방식의 해결책을 좀 만들어라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이 과연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좀 뭐 개인적인 생각을 뭐 굳이 좀 말씀드린다면 저는 웬만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스러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렇게 한 달에 비록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뭐 얼마씩 캐시를 주고 또 일자리까지 잡아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아직 미립국을 하지 않은 그쪽 사람들한테 뭐 베네수엘라면 베네수엘라 그쪽 사람들한테 미립국을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계기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멕시코로 미립국해서 아직 미국에 못 가서 그냥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시 베네수엘라로 가면 돈도 준대 뭐 직업도 창출해서 일자리도 준대 그런다라는 뉴스가 베네수엘라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 여기서 그냥 할 일 없어갖고 탱탱 노느니 걸어 멕시코 가면 몇백 불이라도 벌고 또 일자리도 마련해줘? 야, 가자! 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립국을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멕시코의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게 헌법에도 위배되는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넘어왔더라도 그들을 뭐 굶길 수는 없고요. 이거 뭐 멕시코든 뭐 미국이든 불법으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들을 굶길 수는 없고 또 뭐 길거리에서 자기 뭐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쉘터 같은 걸 제공해주고 또 뭐 점심때나 저녁때 되면 쫙 오라 그래서 음식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뭐 크던 작던 그 액수와 관계없이 어쨌거나 법을 어기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캐시를 준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헌법과 어쩌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금 대신 물품 지원이라면 모를까 말입니다. 물품 지원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 들어갈 테니까 그건 괜찮지만 현금을 주는 거는 저는 뭐 멕시코 법을 모르겠지만 아마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미국에 했습니다만은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미국이 이를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저는 뭐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로 악명이 높은 멕시코의 조직범죄 카르텔이
미국 은퇴자들의 그 노후 자산을 지금 가로채는 사기 범행에까지 깊숙이 마술을 뻗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를 넘어서 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멕시코의 신세대 범죄 조직은요, 미국 내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 및 휴가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뭐 리조트 멤버십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임쉐어, 날짜를 좀 분할해서 내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그 타임쉐어 부동산 같은 것을 매입해 줄 것처럼 꾸민 뒤에 돈만 받고 잠적하는 그런 사기 범죄를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영업 담당자로 위장한 사람이 그 타임쉐어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싼 값에 당신의 그 타임쉐어 호텔이나 당신의 그 리조트 멤버십 그 이용권을 사주겠습니다라고 속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뭐 제방 비용을 보내라, 또 수수료를 보내라 등등을 하면서 멕시코 은행 계좌로 선입금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실제로 수십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타임쉐어 소유주들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퇴 연령 또는 그걸 넘어선 나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조직원들이 이 멕시코 내에 있는 그 리조트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 고객 정보를 빼돌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리조트 직원한테 야, 내가 얼마 줄 텐데, 야, 니네들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 있지. 보니까 좀 뭐 번지르르 기름기 좀 꼈고 그 뭐 좀 돈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이게 멤버십이야 뭐야? 그럼 그 VIP 멤버라고.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전화번호하고 뭐 이메일이나 이름 이런 거 되는 대로 갖고 와봐. 그러니까 수십 개 그 고객 명단이나 개인 정보를 받아내고 뭐 몇십 불, 뭐 100불 뭐 줄 수도 있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멕시코 범죄 조직이 주로 노리는 사람들은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은퇴 연령이 된 사람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뭐 새롭게 무슨 사업을 벌려서 돈을 더 벌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온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아주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캐시를 좀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좀 남긴다든지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자식에게 뭐 빨리 뭐 자산을 상속해서 물려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여기저기 리조트를 뭐 다니면서 여행을 크게 누릴 정도가 아니니 그동안 갖고 있던 그 리조트 멤버십이나 뭐 이런 부동산 자산, 그 별장 자산, 또 뭐 별장이라도 뭐 내가 100%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임쉐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생각보다 좋은 가격으로 쳐주겠다고 하면 이 나이가 좀 드는 분들은 일단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거 한 20년 전에 뭐 10,000불도 안 되는 뭐 8,000불 주고 산 건데 지금 뭐 50,000불, 70,000불 쳐준다? 그래? 아니면 100,000불 쳐준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러면 이참에 내가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여기 갈 것 같지도 않은데 팔아버릴까? 이렇게 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 멕시코 조직원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그 고령의 은퇴자들을 집중적으로 꼬드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실제 피해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그 레이타호 인근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뭐 부동산이라봐야 뭐 의리 커다란 그런 것보다도 조그마한 별장인데, 이게 이제 이분은 1990년대에 $8,000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 꽤 올랐겠죠. 이게 벌써 뭐 30년 넘어갔잖아요. 34, 5년 되니까 이게 뭐 몇십만 불 됐을 겁니다, 지금. $8,000에 그때 구입했던 그 70대의 제임스와 니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부 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 부부는 2022년 10월께 부유한 멕시코 사업가에게 당신의 그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내가 중개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에 속아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뜯겼는데 나중에 다 몇 년간 뜯긴 돈을 보니까 무려 $900,000를 손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씨는 자신의 그 리조트를 사겠다라는 쪽으로부터 돈을 받기는커녕 돈은 차일 피일 그 미루면서 보내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 몇몇 거래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돈을 뜯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제임스 씨에게 국경 간 거래,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씨는 미국에 사는 분이고 멕시코에 돈 많은 사람을 사주겠다니까 이게 이제 국경 간의 돈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국경 간 돈 거래 등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의 동료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멕시코 그 감방에 수감됐다. 그러니까 그의 석방을 위해서 일단 빨리 보석금을 좀 입금하라. 보석금을 입금해야 당신이 그동안 들어간 돈도 이 친구가 다 해결하고 할 수 있지. 이 친구 저렇게 저 보석금 안 보내서 이 친구 수감 생활 계속하게 하면 당신들 지금까지 보낸 돈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라고 거의 반협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러면 좀 그 사람을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또 보석금 또 보내고 이런 거짓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돈을 수없이 뺏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 말들은 당연히 다 거짓말이고요.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협박과 회유 등으로 계속 돈을 더 추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따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총 한 9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임스 씨는 밝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조그만 자산이라도 누군가가 현재 시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겠다라는 등의 어떤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받으시면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 이 선수에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렸고 그 이제 예비 신부 부인에 관련된 얘기도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에게는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인데 이 오타니 선수가 그동안 약 한 11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오타니의 돈을 훔친 의혹이 드러났고 그 때문에 이 통역사가 LA 다저스에서 해고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액 규모만 무려 4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다 오타니 선수 돈인데요. LA 타임스는 미즈하라라는 통역사가 자신의 불법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오타니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절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업자 매슈 보여 사건을 취재하던 중에 우연히 오타니 명의로 돈이 송금된 기록을 확인하게 됐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서 이런 일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오타니 측 변호인에게 이 문의를 한 결과 오타니가 송금을 한 게 아니라 미즈하라가 무단으로 송금했다라고 변호사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타니 측의 변호사는 최근 언론 문의에 대응하다가 오타니가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상황이 알려지자 LA 다저스는 즉각 이 통역사 이 미즈하라를 해고했습니다. 미즈하라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요. 그 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영어 통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일본 홋카이도 니폰햄 파이터스라는 그 야구팀의 외국인 선수 통역사로 입단을 했고요. 같은 해 오타니도 그 니폰햄에 입단을 하면서 입단 동기처럼 지내면서 아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오타니 선수가 2018년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개인 통역사로 함께 미국으로 같이 건너와서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자, 오타니 선수가 LA 에인저스를 거쳐서 지난해 다저스로 이적했을 때도 같이 동행을 했고요. 같이 이적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 통역사 일을 넘어서서요. 오타니 선수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사 역할도 하고 또 몸을 풀어야 되면 공 받아주는 캐치볼 상대가 돼주는 등 사실상 뭐 비서이자 매니저 역할까지도 해왔다고 합니다. 또 오타니 선수가 이제 공개 석상에 나설 때마다 늘 같이 동행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림자 통역사라고 이제 별명이 그렇게 붙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매체들은 오타니가 가장 신뢰해왔던 인물이다라면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만큼 이번 사건으로 오타니가 입을 정신적인 피해가 걱정이다라고 일본 매체에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네, 벌금 폭탄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가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파산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산 신청을 끝까지 버티면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근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뉴욕 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 지급 시한인 오는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벌금에 관련된 그 공탁금이죠. 그러니까 벌금을 낸다라는 것은 그 판결에 내가 순응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벌금을 내고 이제 끝나는 건데,
그 판결에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항소심을 진행을 하려면 벌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내야 돼요. 결국 뭐 그게 그겁니다. 그만큼의 액수를 만들어서 일단 걸어놔야 된다는 거니까. 그 25일까지 4억 5,500만 달러에 대한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뉴욕주 검찰은 그의 부동산 등 트럼프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그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그 민사재판에서 패배해서 항소심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항소심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4억 5,4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재무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파산 신청을 하면 벌금 집행을 미루어서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파산 신청하세요 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산 신청을 해서 지급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주 법원을 포함해서 그의 그 채권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파산 신청을 받아주고 난다면 그러면은 완전히 빚을 다 청산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되는 대로 갚을 건 갚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어떤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법원이 이제 파산 법원이 그걸 해주는데, 최소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걸치는 동안 수년이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어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이 벌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중이고, 만일 그렇게 벗어난 후에 대선에서 털커덕 당선이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돼버리면 뭐 그냥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측근들을 하면서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그의 대선 캠페인에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 파산을 현재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본인도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도 파산하면 일단은 벗어날 수 있어. 파산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게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본인이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비록 파산 신청을 통해서 당장의 현금 부족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성공한 사업가로서 큰 소리 땅땅 치고 그거 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 왜? 나는 이만큼 성공을 해본 사람이니까, 이런 걸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는데 갑자기 파산을 했다? 그러면은 표가 후수수 떨어질 걸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전략의 치명적일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파산이라는 어떤 해결책을 섣불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부 그 측근들은요, 그가 공탁금 지급 시한인 25일까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 검찰이 어떻게 할지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공을 차라리 검찰 측에 넘겨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이라는 시한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 후에 이제 제임스 레티샤 주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주 제임스 레티샤 이 검찰총장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트럼프 빌딩을 포함해서 그의 건물을 압류하는 것도 우리 주 검찰은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25일 이후가 주목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저희 스토리 뉴스에서 바로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18년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갖고 계신 텔레비전은 브랜드가 어디 건가요? 요즘 뭐 웬만한 우리 한국 분들 가면 다 삼성, LG 많이 그렇죠. 뭐 호텔에 가면 뭐 싹 다 LG. 그리고 또 뭐 럭셔리 무슨 레스토랑이나 무슨 연회장 이런 데 이제 모니터 걸려 있는 거 보면 뭐 삼성 다 막 이렇습니다. 삼성이 18년 연속 TV 시장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LG전자는 11년 연속 OLED TV에서는 1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옵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점유율 30.1%를 기록했습니다.
세 대 중에 한 대가 삼성이라는 겁니다. 2006년 첫 글로벌 1위를 달성한 이후에 18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LG전자 16.3%의 점유율, 중국의 TCL 10.7%, 중국의 하이센스 9.5%, 그리고 일본의 소니가 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를 처음 선보인 이후에 작년까지 7년 동안 누적 약 4,400만 대를 판매하면서 이 프리미엄 고급 텔레비전 시장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 TV는 $2,500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과 그리고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500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의 매출 기준 점유율은 60.5%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의 점유율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면 삼성의 점유율은 60.5%입니다. 가히 압도적인 점유율입니다. 삼성이 1위, 자, 그리고 이제 LG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25년 전으로 기록하는데요. 그 당시 그 삼성전자 그 TV 부문에서 일하던, 지금도 그 조카, 저희 조카인데 삼성에서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5년 전이라 삼성에 들어간 지 뭐 얼마 오래되진 않았는데, 삼성전자 TV 모니터 부분에서 일하던 제 조카가 그때 이제 미국에 출장 왔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며칠 있었는데, 이 동네에 대형 전자판매 업체를 좀 같이 가달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베스트바이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매장을 다 훑어본 그 조카가 했던 말을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조카가 말하기를, 삼촌, 지금은 이 매장에 맨 앞에는 뭐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TV 제품들이 쫙 맨 앞에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제일 비싸잖아요. 근데요, 앞으로 한 10년쯤 후면 이 맨 앞자리를 삼성 또 LG나 특히 이제 삼성 같은 한국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가격도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더 비싸질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야, 그래. 그런 정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나도 마음속으로 응원할게. 라는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게 뭐냐면, 그닥 그게, 그런 말이 듣기는 좋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될까라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베스트바이 매장을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갑자기 그 10년 전 조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TV 매장 쪽으로 가봤더니 글쎄 그 조카의 말이 실제로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부심이 뿜뿜 아주 자랑스럽게 그 매장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대사죠.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정말 삼성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학계에서 계획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인간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 교정을 받은 그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나는 동안 환자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수술 자체가 성공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후로부터 이제 환자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후로도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태가 괜찮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카와이 타츠오 박사와 나헬 엘리아스 박사가 이끄는 의료진은 지난 16일 말기 신장 질환을 앓는 62세의 남성을 상대로 유전자 변형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미국의 FDA 특별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벤처 기업 이제네시스라는 기업이 그 유전자를 교정한 돼지 신장을 제공했습니다. 이 해당 남성은 혈관을 통한 투석 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서 이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장기 기증자의 신장을 이식받고자 대기 명단에 등록을 했지만 언제 수술을 받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안에 결국 자신은 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돼지 신장 이식 수술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 이 환자 상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양호하며 현재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라고 병원 측이 전했습니다. 자, 유전자 조정 기술이라고 했는데 돼지의 신장을 유전자 교정을 해서 이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돼지의 신장을 뚝 떼서 그대로 그냥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 이식을 하는 순간 바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뭐 몇 시간도 못 갑니다. 하루도 못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 반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돼지의 신장을 일정 부분 유전자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는 것은요, 그 유전체 내에 어떤 특정 DNA를 인식해서 교정하는 기술로 유전자 교정 가위라고도 불립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다 제거하거나 또는 조금 더 살려주거나 이렇게 살짝 교정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유전자와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정 유전자를 인식하는 단백질 부위와 그 표적 유전자를 절단해내는 그런 효소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뭐 꼭 가위를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유전병이라든지 난치병 질환 환자, 그리고 뭐 동물이나 식물 등의 어떤 품종 개량 등에도 이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번에 드라마틱하게 활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한 사례는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뇌사자라는 게 뭐예요? 생명은 사망 판정은 아직 안 받았지만 사실은 의식도 없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돼지의 신장을 어찌 보면 실험적으로 이식해 본 적은 있었지만 유전자를 살짝 변형시켜서 사람과 근접하게 만든 그 돼지의 신장을 살아있는 환자 몸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그 이종간, 다른 종류의죠. 사람과 동물 이종간의 장기 이식은 그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그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사실 뭐 부족하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라는 게 사실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는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종간의 장기 이식이 가능하면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 치료에 적용을 하려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만 지금 여겨져 왔는데 지금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 세계 의학자들은 이번 이식 수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 환자가 어떻게 상태가 진행이 될지 이 현재 일주일 됐는데 양호한 이 상태가 과연 계속 얼마나 지속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신데요.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자, 이번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스토리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술에 취한 채 여객기를 조종하려고 했던 델타 항공의 기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국적의 델타 항공 조종사인 올해 63살의 로렌스 러셀 주니어는 지난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6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뉴욕행 비행기를 음주 상태로 운항을 하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이륙 30분 전에 스코틀랜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엊그저께 음주 적발 당시 그의 가방에서 뭐가 발견됐는지 아느냐라고 공개를 했는데 비행기를 조종을 하겠다라고 뚜벅뚜벅 오던 그 당시, 그때 이제 좀 뭐 이상해서 얼굴도 벌겋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잠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음주가 적발이 됐잖아요. 그 적발이 됐을 당시 그의 가방에서는 양주 2병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행기 조종하기 전에 양주 반 병을 이미 마신 거죠. 법원은 러셀이 그나마 그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다 유죄를 인정한 것을 참작해서 그의 형량이 15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등록 첫날 거의 대부분 이제 등록을 마쳤어요. 전국 254개 지역구에
607명, 607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서 경쟁률은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첫날 접수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34명으로 등록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은 230명, 그리고 개혁신당은 31명, 진보당 21명, 녹색정의당 17명, 새로운 미래 15명의 순이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3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좀 꼽아볼게요. 가장 나이가 어린 후보는 몇 살일까요? 가장 나이가 어린 후보는 전남 여수을에 등록을 한 진보당의 여찬이라는 후보인데요. 1995년생입니다. 1995년생. 30살도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최고령 후보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1942년생으로 전남 해남 완도 진도라의 그 선거구에 등록을 한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입니다. 박지원 후보, DJ 정권 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 미주 교포 출신이잖아요. 뉴욕 한인회장도 오래 하셨고, 또 일찍 뉴욕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돈 많이 버는 우리 한국 분들의 그 공통적인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가발 수입해서 파는 거였는데, 한국의 그 시골 공단 이런 데서 막 그 직원들이 가발 만들어서 수출 많이 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가발 한국에서 수출하는 걸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번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박지원 씨인데, 그래서 이제 뉴욕 한인 회장도 하다가 DJ 정권 때 한국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 계속 하죠.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이 이번에 또 하시겠다고 또 나오신 겁니다. 1942년생.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등록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인데 재산이 1,446억 원. 그리고 이제 재산 2등은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입니다. 자, 또 안철수 그 의원 돈 많기로 유명한데 재산은 1,401억 원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라는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562억 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재산 많은 1등, 2등, 3등이 다 국민의힘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등록을 한 후보들 중에서 최근에 5년간 체납된 세금이 있는 후보가 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전남 여수갑에 등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5년간 세금 세납액이 1억 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과자도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 등록 후보는 209명이었습니다. 29명이 아니고요. 209명이었습니다. 이건 뭐 절반이 넘는 거죠. 절반이 넘진 않는구나. 거의 절반 가깝죠. 자, 대구 달서갑에 등록한 민주당의 권택흥 후보와 경남 창원 성산에 등록한 녹색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는 무려 전과 8범입니다. 전과 8범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 후보 가운데는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 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로을 선거구에 등록한 태영호 후보는 탈북자 출신으로 그의 병적란에는 병적 기록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선거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구 서구에 등록한 무소속 서중현 후보인데요. 이 서중현 후보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각종 지방 시의회 의원 뭐 이런데 뭐 많이 출마를 했는데 그렇게 어떤 선거에 입후보한 횟수가 무려 16차례였습니다. 16차례.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됐죠. 뭐 구청장 이런 거는 몇 번 하시고 그랬어요. 자, 16번이나 선거에 입후보한 전문 출마러입니다. 서중현 씨. 이 사람은 그 직업란에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직업 국회의원이 아니라 직업 국회의원 출마. 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게 그의 직업인 모양입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메가밀리언스 대박 추첨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워볼과 함께 양대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밀리언스 이번 주 당첨금이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추첨이 되는 1등 당첨금은 9억 7,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 역대 복권 가운데 10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당첨금이 이같이 불어난 건 뭐 잘 아시다시피 계속 누적돼서 그러는 건데 지난해 12월 8일 그 이후에 3개월이 넘도록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이 메가밀리언스라는 복권은 추천 방법이 이렇습니다. 당첨되는 방법이 1번부터 70번 사이의 숫자 5개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돼요. 1번부터 25번까지 숫자 가운데 또 하나의 숫자를 맞히는 요걸 두 가지를 다 해야 1등에 당첨됩니다. 이론상 1등 당첨 확률은요. 3억 26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억 260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되는 거예요. 만약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자, 당첨이 되면 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당첨금을 29년으로 분할해서 매년 연금처럼 받거나 아니면 한 번에 현금으로 받되 절반만 받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은 또 얼마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세법은 복권에 당첨된 그 금액에 대해서는 24%를 연방세금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주별로 다르지만 그 주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10억 달러에 만약에 당첨이 되면 세금으로 대략 한 3억 달러 낸다고 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7억 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이제 29년에 나누어 받을 경우에 1년에 약 2,400만, 제가 이거 계산 다 해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자, 7억 달러를 받는다고 전제할 경우에 29년에 나눠받게 되면 1년에 약 2,400만 불 받습니다. 그럼 한 달에는 얼마냐? 한 달에 약 200만 불씩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놀면서. 네, 상상만 하고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29년 동안 한 달에 200만 불씩 누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뭐 좋고 나쁘고의 얘기를 좀 벗어나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시는 거, 상상은 여기서 끝! 빨리 잊어버려야 이런 건 좀 빨리 잊어버려야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 정신 건강에는 좋은 스토리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